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SK 이노베이션 계열의 SK 에너지의 울산 컴플렉스에서 근무하는 김봉수라고 합니다. 기계 기술 분야의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죄송합니다. 하루 종일 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지금 뭐 분위기가 거의 뭐 파장 분위기 같은데 이 파장 분위기 맨 마지막에 또 저희를 이렇게 배정을 해주셔가지고 더군다나 주제도 앞에 보니까 대부분 다 보니까 반도체, 디스플레이 다 대부분 다 그렇더라고요. 대부분 다 굉장히 첨단 산업인데 생뚱맞게 저희는 그죠? 에너지 석유화학 산업이라고 그러고 이 에너지 석유화학 산업이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한테 우리 생활에 굉장히 가까이에 있거든요. 예, 그죠? 우리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이나 한 달에 몇 번씩은 기름 넣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들 이런 것들이 저희가 만드는 이게 석유화학 산업의 이 부산물로 다 대부분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가까이에 있는데 실제로 저는 사람들이 굉장히 멀게 느껴집니다, 그죠? 예, 뭐 반도체나 핸드폰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들은 어떤 개별 기술의 굉장히 디테일보다는 아마 개별 기술의 디테일들은 여기 아마 앉아 계신 분들이 이 업체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석유화학 산업에서 뭐 어떤 것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그 신기술들이 어떤 스마트 플랜트, 스마트 팩토리 이제 저희들은 이제 제조 회사들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데 저희 이제 장치 산업이나 이런 산업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스마트 플랜트라고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기술들을 이게 장치 산업에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저희는 좀 큰 그림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반도체하고 이쪽들은 되게 이제 마이크로한데 저희 이게 장치 산업이나 정유 석유화학 산업들은 되게 매크로합니다. 그래서 저 손도 좀 크고 좀 그렇기 때문에 좀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한 두 가지 파트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이제 저희 회사가 어떤 회사고 뭘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저희 산업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저희 산업에서 이런 신기술들을 어떻게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지 크게 이제 두 가지 축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 회사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희 회사는 잘 아시겠지만은 원래 대한석유공사로 출발을 해서 유공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현재는 지금 SK 이노베이션이라는 타이틀이 2011년부터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SK 이노베이션은 굉장히 많은 회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오늘 여기에 그 주제에 딱 맞으려면은 아마 여기가 왔어야지 딱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배터리나 그 아이 소재를 제작하는 이런 쪽이 요즘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하면은 아마 요즘 TV에 나오는 광고들로 보면 대부분 다 배터리 만드는 회사 아닌가 아마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EMP 이제 그 석유 개발하는 것들도 좀 있고요. 실제로 이제 미국에도 저희가 그 쉘 오일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뭐 다양한 세계 곳곳에 저희들이 유전이 많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일 이제 오리지널 그 원천 산업이죠. 석유 이제 리파이너리 SK 에너지고요. 그다음 페트로케미칼이 이제 SK 종합화 SK GC. 그다음에 이제 루브리컨츠 아마 루브리컨츠도 아마 그 지크라고 해서 TV 선전에 많이 나올 겁니다, 그죠? 이런 회사들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10년 정도 됐나요? SK 이제 인천석유화학을 옛날에 경인에너지였죠. 이쪽을 이제 인수해서 이것도 좀 들어와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트레이딩 컴퍼니도 이제 하나 별도의 회사로 좀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드릴 울산 컴플렉스는 이게 에너지와 리파이너리, 그다음 페트로케미칼, 루브리컨츠 이것들의 모두 각자의 생산 기지를 통칭을 해서 저희는 울산 컴플렉스라고 그렇게 부르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별도의 조직으로 이렇게 약간 좀 구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보면은 이게 지도를 보면요, 이쪽에 이제 울산의 지금 지도인데 이쪽이 지금 저희 SK가 있고 여기가 좀 남구입니다. 이쪽이 이쪽이 좀 동구입니다. 동구 쪽이 뭐냐면은 현대 울산이 크게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울산이 동구 쪽에 현대공화국과 남구 쪽에 이제 석유화학 쪽이 좀 남아 있어요. 분위기가 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현대공화국하고 남구에는 이제 우리 이제 SK하고 S-오일 이런 이제 석유화학 산업들이 대부분 다 포진해 있어서 이쪽은 약간 좀 여기 현대에서 오신 분 안 계시죠? 여기는 약간 좀 온화한 분위기고 좀 동구는
자동차, 중공업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저기는 약간 조금 좀 거친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지를 보면은 저희들이 아까 저희가 상당히 마이크로하지 않고 매크로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그 부지가 이게 이걸로 하면 잘 와닿지 않습니다. 250만 평 정도입니다. 전체 공장 부지가. 이게 250만 평에도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이게 한 여의도의 한 그 전체 규모의 한 3배에 좀 달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전체 근무 인력은 보면은 한 3,000명, 울산에 3,000명. 실제로 이제 교대 근무자는 한 1,4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넓은 플랜트에 실제로 근무하는 인력들은 얼마가 되지 않는 거죠. 예. 이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네. 네. 이 페이지가 지금 그 저희 공장의 울산 컴플렉스의 야경입니다. 조금 뭐 좀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요게 울산 12경 중에 하나가 이게 이 경치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일산 12경 중에 하나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저희 이제 그 밸류 체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뭐 궁금 좀 하시죠, 그죠? 예. 전체적으로 얘들이 기름을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건지 이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원유를 이제 도입을 합니다, 그죠? 이게 원유를 도입을 하는데 VLCC라는 아주 굉장히 큰 배입니다. 저 배가 축구장 3개만한 겁니다. 축구장 3개를 이렇게 쫙 이어놓은 것만큼 큰 거예요. 용량도 200만 배럴이라고 그래가지고 200만 배럴이면 우리나라가 하루에 기름을 소비하는 양이 한 200만 배럴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200만 배럴을 기름을 싣고 들어옵니다. 이 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 회사 안에 부두가 내항 부두가 있고 그다음에 외항에 부두가 8개가 있습니다. 부두가 8개가 있는데 그 안에 부두에 얘가 들어오지를 못해요. 수심이 이제 그쪽은 별로 깊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V라는 해상에 한 2, 30km 떨어진 그 저쪽 공해상에다가 V라는 아주 커다란 시설을 띄워놓고 거기에서 파이핑을 VLCC 연결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쪽에 이제 원유 저장 탱크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이 원유 저장 탱크는 뭐 크기는 별로 좀 안 커 보이죠. 이것도 이게 요 크기가 장충체육관의 한 2배 정도만 합니다. 이게 한 1.5배 정도. 네. 그래서 이제 원유를 들여오면 이것들을 이제 각각의 공정에 이제 투입을 하게 됩니다. 공정은 이제 뭐 리파이너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도화 공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밑에 그 헤비한 벙커실을 갖다가 이거를 갖다가 이제 휘발유나 경유로 만드는 또 이런 공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윤활유 공정도 있고 이런 공장에서 나온 그 제품들을 반제품 탱크에 보관을 하고 이것을 이제 팔기도 하고 일부는 이제 그 다운스트림인 이제 페트로케미칼 쪽에 이제 석유화학 산업 쪽으로 보내줘서 만듭니다. 물론 저희들이 석유화학 공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SKGC라는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납사 크래커도 있고 리포머, 뭐 폴리머 공장까지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좀 특이한 내용이 보시면은 저희가 SK가 보면은 이제 기름 회사들이 그 욕을 엄청 많이 먹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쟤네들이 휘발유 팔아가지고 돈 다 남겨 먹고 쟤네들 뭐 성과급 다 한다고 막 그 지네들끼리 잔치한다고. 근데 실제로 요 내용을 보시면 실제로 내수는 저희가 실제로 내수로 파는 거는 한 28% 3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수출이 대부분 72%를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도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수출 금액이 33조입니다. 33조 연간 2017년 18년 기준으로. 근데 저도 이제 엊그저께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알았는데 울산에서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회사가 어디인 것 같습니까? 자,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우리 SK이노베이션 세 개 제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디인 것 같습니까? 예, 잘 아시네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대자동차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근데 저희 딸내미가 지금 고등학생인데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제가 근데 아무리 검색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게. 자, 그러면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CDU는 이제 처음에 원유를 들여와 가지고 이걸 끓여서 이제 이게 기름을 처음 분리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좀 그 익숙한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LPG, 휘발유, 납사, 우리가 많이 쓰는 경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일 밑에 있는 이제 아스팔트도 있고요. 요즘이 이제 이 아주 핫한 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별로 핫하지 않겠지만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핫한 게 이 벙커시입니다. 이 벙커시가 이게 왜 핫하냐면은 IMO 2020이라고 그래가지고 요즘 이제 환경이 굉장히 지금 이슈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IMO라는 데가 뭐냐면 이 회사, 그러니까 이게 그 전 세계적으로 선주들이 만든 그런 그 조직입니다. 그런 조직에서 야 우리 배에 그 사용하는 그 연료유는 벙커시는 앞으로 그 설파 함량을 0.5% 이하로 만들어. 근데 현재는 얼마냐면요 한 3.5% 되거든요. 3.5%에서 0.5%를 만들려면은 이게 엄청난 많은 또 기술이 또 필요하고 이 시설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이 지금 새로운 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 그 CDU의 용량으로 보면 저희 이제 SK가 이제 그 단일 컴플렉스로는 이제 84만 배럴로 이제 1등이고요. GS 그다음에 SOL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인천 석유화까지 이노베이션계까지 이렇게 합치면 이제 110만 배럴로 뭐 거의 이제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저 CDU에서 나온 제일 밑에 벙커시 이 벙커시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냥 팔면은 이 가격이 좀 별로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그 고도화 공정이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옛날에는 벙커시 이렇게 싸게 팔았는데 이것들을 다시 처리를 해서 또 이게 고부가 가치의 이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보시면 저 밑에 이게 저유황 벙커시라고 있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이게 굉장히 요즘은 굉장히 이제 비싸게 굉장히 이제 팔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화학 시설인데요. CD에서 나온 이제 납사를 가지고 이제 뭐 올레핀, 아로마틱 이건 별로 와닿지 않으실 건데 올레핀은 뭐냐면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만드는 거고요. 아로마틱은 우리 옷이나 뭐 이런 나일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이제 이게 아로마틱입니다. 이런 공장들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조금 익숙하신 요건 좀 익숙하시죠, 그죠? 네, 지크. 근데 실제로 저희들은 이거는 솔직히 저희들한테 큰 돈이 안 돼요. 뭐가 돈이 되냐면 그립3 기유라고 그래가지고 요 오일을 만드는 이게 윤활유를 만드는 베이스 오일이 이게 지금 저희가 굉장히 그 경쟁력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보면은 저희 SK 이노베이션이 유일하게 그 엑슨모빌이나 이런 데보다 더 점유율이 높은 게 유일하게 이게 이 유베이스 오일입니다. 그것도 보면 이제 그룹3 고급 기유라고 돼 있잖아요. 대부분 다 보면은 그 이런 윤활유들을 그룹 1, 2 계열로 많이 만듭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그룹3 그룹만 기유만 주로 생산을 하고 이것의 점유율이 이제 가장 높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좀 서머리를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33조에 달하는 수출을 하고 있고요. 뭐 저장 능력, 이 배관 파이핑 길이는 달을 한번 갔다가 한 오는 정도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원유 저장 탱크고요. 그다음에 이게 아까 VLCC입니다. 이게 한 360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이게 에펠탑보다 높고 뭐 63 빌딩보다 더 높다고 그러네요. 예. 그다음에 이것도 뭐 이 앞에 다 대부분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봐도 저희가 이제 정제 능력이 84만 배럴이 보면 저희가 세계적으로도 한 3위 정도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저희가 세계 1위였는데 한 10년 전부터 얘들이 막 갑자기 막 짓기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3위까지 밀려났습니다. 근데 여기에 만약에 저쪽에 그 뭡니까 SK 그 인천 석유화학이 합쳐지면은 여기 다시 2등으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좀 저희가 저희 공장과 저희 산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 넘어갔네, 그죠? 저희 이제 스마트 플랜트를 그러니까 이런 신기술들을 우리 장치 산업에 석유화학 플랜트에 왜 도입이 필요한가 그런 배경들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 회사가 보면 250만 평, 120개 공장입니다. 근데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교대 근무가 4조 3교대입니다. 4조 3교대. 그래서 1,400명이 교대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딱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냐고 그러면은 실제로 340명만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340명에서 250만 평 이렇게 나눠 보면은 한 사람당 거의 한 8만 평 가까이를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설비 대수가 몇 대냐면 50만 대, 50만 대 설비 대수가. 그 많은 넓은 부지에 그 많은 설비들을 다 관리를 하려면은 사람이 직접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좀 직면하고 있는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제가 신문 기사에 보니까 이게 한 2016년 기사더라고요.
대기업 근속연수가 뭐 12년인데 저희가 SK 에너지가 에너지 뭐 다 똑같습니다. GC나 이런데 전체 계열들이 보면 21년 지금으로 따지면은 한 좀 3년 전이니까 그죠? 지금은 23한 24년 정도가 되겠죠. 제가 지금 24년 차입니다. 제가 24년 차. 24년 차인데 저희 회사에 가면은 제가 한 그 중간쯤 된다는 거예요. 중간쯤. 예, 평균이니까. 근데 실제로 요렇게 어디에 이제 교대 근무 현장에 가면은 더 이게 더 좀 심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95년도 입사자들이 95년 입사자들은 저보다 2년 더 선배들이에요. 25년 차 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막내예요, 막내. 막내라 가지고 교대 근무를 하면은 야간 근무를 하게 되면은 밤에 뭘 하냐면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라면을 야식을 먹습니다. 그러면 25년 차 됐는데 나이 50이 돼서도 아직까지도 막내라 가지고 계속 거기서 라면을 끓이고 있어야 돼요. 예. 하여튼 그런 정도로 이 평균 연차들이 되게 오래돼 있고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령화 문제가 뭐랬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라면을 얘기를 드렸는데 저희는 고령화 문제를 좀 두 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일단 그 역량은 실력은 굉장히 좋아요. 25년 차 30년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실력은 가히 뭐 AI보다 더 저희가 봤을 때는 AI보다 이분들이 더 뛰어납니다. AI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체적인 능력이 계속 떨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막 넘어지고 그 다음에 예전에 잘 조작했던 이런 밸브들을 조작을 못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25년 차, 30년 차가 됐잖아요. 이제 향후에 5년,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이 지나면 이분들이 전부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의 단절이 이제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다 나가면은 그 사람들의 실력을 커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밑에 있는 그 인력들이 그 정도까지 크려면은 적어도 10년 차, 15년 차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런 어떤 문제에 지금 봉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저는 이거 아시죠? 고향 조유소 이거 화재 사건. 저 이 사건을 처음 딱 보고 난 다음에 처음 보고 나서 저희는 전부 다 그랬습니다. 저 스리랑카 저 멍청한 자식 이러면서 멍청한 XX 하면서 어떻게 저 조유소 바로 기름이 이렇게 많은 있는 데인데 거기서 풍등을 날렸느냐라고 저희 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뉴스가 나오고 난 이후에 전부 다 그 일반 그죠? 우리 국민들의 여론의 시각은 어땠냐면요. 스리랑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에게 동정을 하고 오히려 저희 기업들에게 책임을 안전에 대한 책임을 더 많이 요구를 하는 것을 저희들은 신문 기사를 통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고로 인해서 저희 회사의 임팩트가 얼마가 있냐면요. 이제 금전상으로만 지금 당장 내년까지 투자해야 되는 금액만 지금 요 사고 때문에 지금 100억이 투자가 돼야 됩니다. 요 사고로 인해서 안전시설의 보완이 그만큼 이런 그 국민들의 이런 여론들의 이런 시각들이 굉장히 기업에 대해서 이런 어떤 안전사고나 뭐 또 중대사고가 일어났을 때 기업에 대한 책임을 많이 요구를 하는 이런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이 환경들도 내외 환경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정유업에는 이게 경쟁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국내도 마찬가지고 해외도 특히 예전에는 중동 애들은 쟤들이 저 리파이너리를 별로 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리파이너리를 짓고 이런 걸 공장을 돌리려면은 이게 나름대로 기술이 쓰고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들이 중동 사람들은 이게 뭡니까? 이 원유가 나고 이제 돈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굳이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저유가가 이제 떨어지면서 이제 중동에서도 이제 리파이너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UAE라든지 뭐 사우디라든지 이런 애들이 리파이너를 지으니까 저희가 현지에서 바로 리파이너를 지으니까 저희는 배로 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들하고 이제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쟁 심화, 그다음에 뭐 신기술들, 그다음에 이제 뭐 엑스모빌이나 이제 이 글로벌 그 탑 티어들이 이런 신기술들을 이용해서 이제 먼저 선행적으로 뭔가 나가는 이런 액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기술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본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뭔가가 변화가 필요하겠다라고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SK 이노베이션 계열의 전체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제 스마트 플랜트의 뭐 저희들은 상위 개념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걸 보면은 크게 뭐 한 세 가지로 이 디지타이제이션이고 스마트
앤 인텔리전스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이제 오토메이션이다라고 했는데 저희는 제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저희 그 석유화학 플랜트에서는 이 오토메이션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토메이션은 저희는 실제로 오토메이션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실제로 DCS에서 이렇게 컨트롤하고 사람이 직접 조정하지 않는 것을 오토메이션이다라고 하면은 거의 한 90% 이상이 다 오토메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컨트롤하는 것조차도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에 해당이 되겠죠. 머리에 해당하는 것조차도 오토메이션이 돼야 된다. 일종의 뭐 자율 오토메이션이라는 거 자동이라는 표현보다는 자율에 좀 가깝겠죠, 그죠? 예. 그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저희가 한 70~80% 가까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약간 이런 오토메이션보다는 어떤 옵티마이제이션 이런 쪽에 좀 많이 포커싱이 돼 있습니다. 일단 오퍼레이션 쪽에서는. 예. 그래서 저희는 여하튼 전사적인 차원에서 이런 추진 방향에 걸맞게 저희는 DT 추진 아래 저희는 스마트 프렌트를 추진을 해서 프렌트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게 저희들의 뭐 전략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에도 이제 제가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렸는데요. 우리 이런 그 울산 시렉트의 그런 어떤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혹은 스마트 플랜트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생산 쪽에서 보면은 이 80년대에는 약간 좀 그 아날로그 시대였다면은 80년대 후반부터는 DCS라고 그래가지고 디스트리뷰티드 컨트롤 시스템입니다.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APC, 어드밴스드 프로세스 컨트롤, 그 다음에 RTO라고 해가지고 리얼 타임 오토마이제이션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오토메이션이 상당히 많이 진화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이 설비 쪽과 이 메인터넌스 쪽입니다. 메인터넌스 쪽과 그 안전 환경 쪽, SH 쪽 이쪽은 생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약간 좀 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쪽도 9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 왔고요. 요건 제가 나중에 뒤에서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안전 환경 쪽도 이거는 쟤들이 과거에 잘 못 살 때는 이런데 사람이 많이 다치고 죽고 그다음에 뭐 환경 오염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대했습니다. 근데 아까 저유소 화재 사고에서도 아까 보셨다시피 이런 그런 기업에 대한 이런 책임에 대한 요구가 점점 이렇게 높아지기 때문에 당장 저희들 쪽으로도 봐더라도 이런 SH에 대한 조직에 굉장히 많이 강화가 많이 되어 있고요. 이쪽 조직의 힘이 엄청 셉니다. 실제로 생산이나 이쪽보다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권력의 흐름이 이쪽으로 좀 많이 이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향후에 아마 이쪽에 이제 많이 득세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제가 이게 우리 공장 전체를 한번 이렇게 그 원유 도입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출하 판매까지 해서 전 프로세스에 걸쳐서 우리가 스마트 프렌트라고 하는 모르겠습니다. 이 다른데 이 팩토리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어떻게 하면은 스마트화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지,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영역은 어떤 것인지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전부 다 한번 이렇게 오버럴하게 한번 표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한 장으로 전체 우리 공장의 스마트 프렌트 현황을 아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한 장만 잘 이해하신다면. 그래서 이게 색깔로 제가 구분을 하면은 앞쪽에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전체 단계를 저희가 디지타이제이션이고 그다음에 스마트 앤 인텔리전트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오토메이션이라고 그러면은 각 단계별로 저희가 색깔을 이렇게 다르게 좀 표현을 했고요. 원유 구매 단계, 원유 구매도 이게 지금 원유가 저희가 구매할 수 있는 게 한 100여 종입니다. 100여 종이. 100여 종이 되는데 그 100여 종의 원유의 성상을 저희가 DB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DB에다가 각 공정의 CDU나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후다른 공정에 있는 석유화학 플랜트의 납사 크래커라든지 뭐 리포머 이런 공정들의 특성을 시스템에 다 인풋 값으로 다 입력이 되면은 얘가 주로 이 원유 구매는 주로 저희가 한 3개월 단위로 이렇게 원유를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원유를 얼마를 구매를 해야 되는지 이쪽에서 옵티마이제이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3개월 단위로 원유 구매가 이루어져서 실제로 이제 배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이게 크루드를 샘플링을 해가지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분석을 하면은 이거를 DB를 전체를 다 계속 입력을 합니다. 그럼 요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 피드를 그러니까 크루드나 이런 납사들을 이게 각 공정에 들어가는 피드 원료들을 어떻게 이렇게 믹싱을 해야지 가장 최적의 그 아웃풋을 낼 수 있는지
이것도 역시 프로그래머화돼 있어가지고요. 여러 가지 인풋 값들을 집어넣으면은 이쪽에 어느 탱크에 있는 예를 들어 두바이유 몇 프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UAE에서 온 거 몇 프로, 뭐 베트남 원유 몇 프로 이런 것들을 쫙 믹싱을 하도록 프로그래머화돼서 이게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아웃풋된 것들을 이제 생산 쪽에 이렇게 토스를 하면은 거기서 각 탱크별로 여기서 얼마, 여기서 얼마 이렇게 믹싱을 해서 이제 공정에 이제 투입을 하게 됩니다. 공정에 투입을 하게 되면 이쪽은 이제 또 이쪽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전체 스케일 튜닝을 이렇게 좀 제가 크게 오버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요 디테일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산된 저희들이 말하는 이제 반제품이라고 합니다. 반제품들을 이번에는 얘들 반제품들끼리도 그 휘발유도 그냥 휘발유가 이제 스펙이 정해져 있으면 휘발유를 이게 제조할 수 있는 제조의 이 레시피가 우리도 그러잖아요. 라면도 마찬가지잖아요. 라면 끓이는 것도 여러 가지 레시피가 있지 않습니까? 휘발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여러 가지 레시피를 써가지고 가장 품질도 좋게 그 다음에 가격도 저렴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것도 또 하나의 또 이게 옵티마이제이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이제 프로그램화돼 있어가지고 이것도 저희들이 인풋 값을 딱 집어넣으면은 이걸 얼마 몇 프로 이렇게 배합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스마트화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수출을 하는 과정에서 국내 내수는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제품 판매는 수출을 하더라도 이거는 싱가포르에 파는 게 제일 비싼 건지 아니면 일본에다가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저쪽에 뭐 중동에다가 갖다 팔아야 되는 건지 이렇게 판매하는 것조차도 저희 이제 프로그래머가 되어 있어서 어디가 이제 시세가 계속 이제 입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어느 쪽에 판매하는 게 최적인지가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생산하는 전체 과정에서 보면 크게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게 있어서는 크게 이제 저희가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생산, 설비, 그다음에 이제 안전환경 쪽인데요. 이 각각을 보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제가 샘플로 몇 가지만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 뒤에 나중에 제가 오퍼레이터 트레이닝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일종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데 요건 뒤에 제가 디테일이 있어서 뒤에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공정 운전 자동화, 그다음에 APC RTO도 저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지적 공정 제어. 미리 이게 약간 머신러닝 기법이 이거 약간 들어간 겁니다. 미리 공정에 트러블이 일어날 것을 여러 가지 변수들을 스타디해가지고 그것들을 머신러닝 기법을 써서 이게 실제 값들을 예측을 해서 그 값과 실제 값들을 계속 비교하면서 이게 데비에이션이 발생이 되면 공정의 위험 요소가 증가한다는 그런 쪽으로 이제 계속 제어를 하는 겁니다. 소프트 센서도 있고 소프트 센서는 또 제가 나중에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요. 알람 매니지먼트라고 그래서 이 공정에서 보면은 이게 엄청난 수많은 알람이 DCS의 화면에서 엄청나게 수많은 알람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 알람들을 이제 오퍼레이터가 이게 전부 다 인지를 하고 무시할 거는 무시하고 그 다음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이게 지금 현재는 사람에 의해서 대부분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은 사람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막 저희가 이제 이게 알람이 발생되면 이제 억날리지라는 이게 화면이 딱 뜨면 팝업 창이 뜹니다. 이게 나중에 하다 보면 이게 무의식적으로 막 누르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도 지금은 프로그래머해서 알람을 소팅해주고 아주 크리티컬한 알람들만 이렇게 발생시켜주는 이런 시스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설비 쪽 단으로 가게 되면은 뭐 스마트 작업 관리, 뭐 설비 관리 시스템, 그 다음에 통합 모니터링, 요건 제가 나중에 뒤에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다시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배관이나 장치물들의 부식을 모니터링하는 이런 시스템.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소프트 센서를 활용해서 요 예측하는 시스템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SH 같은 경우에도 뭐 3D 프린트 이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약간 좀 빛 좋은 좀 개살구인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비용 대비해서 효과는 별로 아니라서 저희는 이건 지금 현재는 도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뭐 유해가스 물질 감지나 밀폐 공간 유해가스 감지 시스템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CCTV 일반적인 CCTV 아닌가 요거 나중에 뒤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텔리전트 CCTV라고 하고 있고 저희 업종에서도 뭐 요즘 드론이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저희도 이제 드론을 많이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고요. 그다음에 다음 잘 넘어가지 않네. 예.
이제 운전 쪽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DCS, APC, 그다음에 RTO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DCS라는 개념은 이게 어떻게 보면 디탈레이션의 처음이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단변수에 대한 컨트롤입니다. 플로우나 템퍼러처, 프레셔, 레벨 같은 이게 단변수에 대한 컨트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변수, 멀티 밸리어블에 대한 컨트롤은 저 APC 정도 가서 나타납니다. 이 DCS 단계에서는 이 운전원들의 그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점점 더 APC나 이제 RTO로 오면서 운전원들의 그런 그 머리의 역할을, 역량의 역할을 많이 이런 그런 AI에 많이 이제 의존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APC가 저희가 한 80% 정도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RTO라는 것들은 이거는 이제 실시간으로 시황까지 저희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디젤이 굉장히 비싸다, 아니면 가솔린이 비싸다 그러면은 그 각 공장의 그 모드가 그 비싼 고부가 제품을 더 많이 생산되는 모드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예, 그런 시스템까지도 지금 한 70% 정도 이렇게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프트 센서라고 그래가지고 기존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샘플링을 떠가지고 품질 관리를 했던 것들을 여러 가지 변수들을 이것도 만약에 마찬가지로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게 저희 이노베이션 계열에서 아이 플랫폼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의 울산 CLX의 4년치 전체 운전 데이터들을 전부 다 그쪽에 아이 플랫폼에 집어넣어놓고 그걸 이제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소프트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개발하고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엔지니어들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오퍼레이터 이제 트레이닝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뭐 비행기나 뭐 우리 뭐 스크린 골프 치듯이 실제 컨트롤룸에 있는 이런 똑같은 것들을 화면을 똑같이 모사를 해가지고 노멀 운전은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항상 문제가 뭐냐면은 뭐 셧다운 스타트업을 한다든지 어떤 이머전시가 생겼다든지 항상 문제가 발생됐을 때 여기에 대한 대처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운전원들을 뭐 세대 교체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지금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메인테넌스 측면에서는 저희는 이제 그 동안에는 저희가 한 메인테넌스 단계를 뭐 이렇게 이런 단계 4단계로 본다면은 현재 저희는 한 요 정도 단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지 정비. 근데 실제로 요 예지 정비라는 게 이 프리딕티브라는 게 이것도 일종의 잘 아시겠지만은 이 예견한다는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예견하는데 이건 누가 예견을 하냐면은 사람이 예견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근데 최근에는 자 이런 단계를 넘어서서 마찬가지로 이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예견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에 의해서 실제로 트러블을 예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방향이 지금 틀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단계가 뭐 오프라인에서 지금 온라인, 그것도 스마트 모니터링, 결국은 이제 스마트 PDM까지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게 구현된 화면을 제가 너무 이게 두리뭉실한 것만 말씀드릴 것 같아서 구현된 화면들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헬스 컨디션입니다, 그죠? 얘는 아주 건강한 상태고 얘는 안 좋은 상태고 뭐 이런 식으로 각각에 대해서 이제 헬스 컨디션이 쭉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각각의 운전 변수들에서 현재 스테이터스들을 다 볼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컴프레서가 되겠는데 현재 운전점이라든지 효율 이런 것까지 다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시스템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이제 좀 쉬운 건데 이건 드론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드론 2개를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이건 저희 회사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드론을 활용해 가지고 플레아스텍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정유 공장 가 보시면은 굉장히 높은 굴뚝에서 막 불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점검을 옛날에는 그걸 헬기를 띄운다든지 뭐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드론을 통해서 뭐 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셨던 원유 저장 탱크 뭐 장충 체육관에 1.5배만 하나라는 그런 것들도 이런 드론을 통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마 이런 부분들은 계속 아마도 많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SH 이제 환경 측면인데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특히 이제 턴어라운드 전기 보수 작업을 하게 되면 이런 이제 그 밀폐 공간에 원래는 이제 청소를 깨끗하게 하기 전에는 안에 이제 가스가 많이 있었겠죠. 이런데 이제 정비 작업을 하러 들어가려고 하면은 원래 예전에는 직접 가스를 디텍션을 하고 작업 허가증을 끊어주고 밖에 비상 대기원이 대기를 하고 이런 타임로스와
사람의 맨파워로서가 엄청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현재는 무선 센서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구현을 해서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나 그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스마트 CCTV라고 그래가지고 뭐 아마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보편화돼 있을 텐데요. 저희는 이제 CCTV에다가 여러 가지 뭐 파이어 디텍터라든지 가스 디텍터, 그다음에 바이브레이션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종합을 해서 통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필요하면은 알람을 띄워주고 그쪽 알람 띄워진 장소를 디텍션을 해서 CCTV를 그쪽을 보게 하는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그냥 일반 CCTV로 잘 안 돼서 열화상 카메라까지 지금 동원을 해서 이런 시스템을 꾸미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실제로 그 저희들이 고민을 하게 된 게 작년에 그 저유소 화재 사고 나고 난 다음에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은 주제였을 수도 있는데요. 뭐 첨단 분야가 아니고 이 장치 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실제로 가고자 하는 방향들을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하여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